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많이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진행 순서를 바꿔서 확실한 부분과 좀 불확실한 부분을 좀 나눠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확실한 부분부터 일단 살펴보죠.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외국인은 마이너스로 팔다가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한 마이너스 500억 정도 있었고, 매도가 기관이 거의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27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이 거의 5천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좀 되돌리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한 1700억 정도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3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4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으로 살펴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3.2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한 4.6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최근에 취하고 있어서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한 22조 매수 중이죠. 외국인 같은 경우 현선물 다 매도 중이고, 2015년부터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사실 수급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거는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최근 이제 외국인 선물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현선물 매도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 봐도 개인만 한 7조 정도 매수 중이고, 2015년부터도 개인만 이렇게 거의 53조 가량 매수 중입니다. 수급은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코스피, 코스닥, S&P를 좀 살펴보면은, 빨간 색깔이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일드갭과 국고채 금리로 나눈 페드 모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사실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면서 살짝 전보다는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살짝 전보다는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둘 다 저렴해지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결로 봤을 때는 비싼 편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거는 밸류에이션은 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일단 비싸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여전히 사실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이제 S&P가 원래 상당히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고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갭이 메꿔지는 거죠. 원래 약간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메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덜 빠지거나 미국이 더 빠지거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미국이 전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델로 보더라도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좀 잠깐 이제 오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두 나라 다 있는 상황이지만 두 나라 다 금리가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밸류에이션이 전보다는 나은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나아졌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크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7.9조 정도 되고 있고요. 일단 고점을 치고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이것도 확실하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고점을 치고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신용장부 증감 속도도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 끝이 다 좋지 않았고요. 상당히 좋지 않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차트만 보여드리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신용장부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크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동기비 이제 6월 수치나 뭐 미국 ISM 오늘 비제조업 지수는 오늘 발표가 되는데 뭐 둘 다 이제 다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뭐 ISM으로 살펴본다고 치면 50 위면은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냥 가속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사실 경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확실한 요인인 거죠. 그냥 데이터가 그렇다라고 나타내는 거니까요. 일간 수출액도 일단 뭐 고점은 쳤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사실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과 S&P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점들 다 쳤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 있고 120 이동평균선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 이제 위험 회피 성향 넘어가 있는 게 이제 위험 회피고 밑으로 가 있는 게 이제 위험 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회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쪽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 미국 주택 가격이고 밑에는 이제 실질 국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실질이라는 게 붙었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정이 됐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릴 때 이제 과자가 한 200원, 300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500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자 가격과 지금 과자 가격을 딱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500원이 그럼 쌌냐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가 그땐 낮을 때니까 물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 자체를 물가로 조정하는 게 이제 실질 가격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사상 최고치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제 모기지가 터진 그때 이후로 가장 비싼데 이제 추세가 둘 다 꺾였다. 사실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건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일단 추세 자체는 꺾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P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 연봉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냥 중위소득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도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7.9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 연봉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고점 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PIR 보시면은 뭐 높은 수준입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배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 같다. 일단 비싼 것 같다. 이고 다만 뭐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또 엄청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시결이 길진 않아서 좀 잘려 있는데 이 연두 색깔이 이제 주택 시총이고요. 전국 주택 시총이고 전국 주택 시총을 이제 M2로 나눈 값인데요. 뭐 이걸 이렇게 봤을 때 통화량으로 나눈 값인데 뭐 집이 그렇게까지 돈이 풀린 양, 이제 M2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는 아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득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많은데 그만큼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래서 사실상 월급이 낮아진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월급이 못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실한 건 실질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다.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길게 봐선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금리에서 주식 시장에서 금융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을수록 유동성이 많고 높을수록 이제 유동성 환경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 금리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장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쪽 살펴보면은 이제 매크로 쪽 살펴보면 통화량 이제 M2 대비했을 때 이제 S&P를 봤을 때는 그냥 통화량 대비해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지금 고점 최고점 찍었다가 빠졌는데 뭐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요 통화량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고평가 수준이다. 나스닥도 아직도 고평가 수준이다. 여전히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윌시어 5000도 아직도 고평가다. 근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윌시어는 아직은 좀 그래도 비싼 것 같다. 이고 윌시어 5000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이것도 여전히 매우 많이 고평가 수준이다. 아직까지 많이 높죠.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S&P를 또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것 같은 경우에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이 고평가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해서 통화량 봤을 때 여기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평가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사실 아직까지 엄청 싸다라고 말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비싼 편에 오히려 속한다라고 보여주고 코스피를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서울 거로 이제 나눠 봤을 때 뭐 여기는 좀 상단이 명확하긴 하죠. 여기서 사실 주식 숏을 딱 때리면 항상 돈을 벌었습니다. 항상 주가가 빠졌죠. 100%의 확률로 100%입니다. 이제 그렇게 빠졌었고 근데 지금이 뭐 그렇게 또 엄청 낮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 충분히 더 빠질 룸은 열려 있다.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실한 쪽에서 역으로 이제 요거는 조금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소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변동성 지표인 이제 ATR과 빅스를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변동성 지수가 이제 변동성 이동평균선을 다시 하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높아진 변동성이 다시 이제 낮아질 수 있다. 좀 증시 반등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ATR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빅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넘어버려서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겠는데? 라고 ATR과 빅스는 살짝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변동성 지표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5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5일 ATR 같은 경우도 둘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을 사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냥 매크로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국내 쪽을 살펴보면 일단 QT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QT가 제대로 그러니까 미국 쪽을 살펴보면 QT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QT가 그럼 이제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사실 QT를 처음 한다고 할 때 막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QT 물가 잡는 거잖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QT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지금 물가를 연준이 계속 잡는다 하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QT를 안 하고 있을까? 가 의문인 거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왜 QT를 안 하고 있을까?인 거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양적 완화는 결국 목적이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 확대입니다. 양적 완화는 결국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뭐 자산 매입을 국채를 누군가한테 샀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누군가는 팔았겠죠? 뭐 제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국채를 팔고 100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100의 현금을 은행에 맡길 거 아니에요? 은행 시스템을 쓸 거니까요. 현금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럼 그 100은 은행에 부채가 되죠. 예수부채가 되고 은행은 100 현금이 생기는데 이 현금을 뭐 딱히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대출이 안 나가니까 양적 완화할 땐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그러니까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은행 미국으로 치면 재예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냥 금융시장에서만 돌고 도는 거지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은행에 돈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 아까 보여드렸던 실질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영향이 있고요. 실물 경제, 우리 밥상 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QT, 이제 지급준비금 축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펙트를 이제 미치게 됩니다. 그냥 자산 축소니까 자산이 그냥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건 또 그렇게 뭐 결과만 맞지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는 순서가 사람이 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100의 차입금이 생기면 은행에 100이 대출이 자산의 증가되겠죠. 근데 그럼 100만큼 현금을 저한테 줘야 될 거지 않아요? 그래서 100의 현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100의 현금이 연방준비은행에 맡겨져 있죠.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빼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급준비금 부채 계정이 떨어지면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부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영향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리는 거죠.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투자나 소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역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이제 은행 쪽에서의 현금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금융시장 할인율 자체도 올라가게 돼서 증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뭐 일단 잘 내려왔었죠. 일단 그런데 이제 그래서 QT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QT는 물가를 올리는 사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가를 올리려고 QT를 하는 건 아닌데 QT를 하다 보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방준비은행 결국 총 자산을 줄이는 게 QT잖아요. 자산 별로 안 줄었죠? 보시면은 원래 최대 이제 95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는 건데 안 줄었다는 거죠. 결국 오히려 MBS는 지금 더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명확하게 뽑아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일단 뭐 부채 계정 4개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약간 자산이 없고 이게 부채인데 뭐 통통한 그냥 이제 프린트된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 현금이다. 재무부 일반 계정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걷어서 모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버스 레포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차입을 한 금액, 단기금융시장에서 빌린 금액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할 때 이 지급준비금만 증가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었죠.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조금 달라지는데 그게 2021년 5월이고요. 이제 대출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오늘은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오면 저렇게 됐던 이유가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가 됐던 겁니다.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비슷하게 가다가 코로나 이후로 둘 다 떨어졌다가 수요만 폭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공급은 그만큼 못 따라간 거고요.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화면이 너무 커졌는데 수요와 이제 공급 쪽에 영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많이 증가가 된 거죠. 대출 증가율이 원래 계속 빠지다가 대출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대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은행이 굳이 지급준비금에 예치를 안 하는 거죠. 금리가 낮은 지급준비금에 예치하기보다 그냥 대출을 받을래, 대출을 줄래, 해줄래 해서 대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못 늘고 이렇게 줄게 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 QT가 돼야 되는데 대출은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죠. 지급준비금 못 늘고 지급준비금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급준비금 여기 있는데 지급준비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자산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 5월부터 줄었죠. 최고점은 2021년 12월부터인데 뭐 늦어도 이때부터라도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는 상황이 매입 축소가 아니라 자산을 축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대신 이제 RRP라는 거를 지금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QT를 안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가 사실 물음표일 텐데 영원히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영원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이 IORB 금리 같은 게 이제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다가 불이되는 금액, 지급준비금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두 색깔, 연두색이 아주 하늘 색깔이 T빌 이제 3개월짜리가 이제 국고채권, 미국 정부 신용 채권이고 SOFR 금리가 레포, 이 RRP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이제 금리, 뭐 EFFR은 이제 이 IORB를 거래하는 금리인데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단기 금융시장이 이렇게 있고 연준이 이렇게 있는데 연준이 결국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채를 담보로. 그럼 돈을 빌리면 달러가 떨어지겠죠? 달러가 떨어지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가 튀는 거죠. IORB보다 튀면 기준금리 인상, IORB보다 튀면 기준금리 인상, IORB보다 튀면 기준금리 인상, 또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 또 인상하겠죠.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RRP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단기금융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올라서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QT를 하면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연준이 QT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결국 돌려 말하면 이렇죠. 물가는 지금보다 결국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오를 요인이 지금은 연준이 잠깐 막고 있는 거다. 결국 확실한 거는 물가는 이 QT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계속 금리는 빠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빠질 텐데 이게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QT 영향으로 올라갈 텐데 이제 그거를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확실한 거는 QT가 되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QT가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걸 예대율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닷컴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다 상업은행 예대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웠었죠. 그만큼 신용 창출이 많이 되고 뭐 크레딧 위험,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라고 하죠. 뭐 기업이 부도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이제 많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다.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겠죠. 근데 좀비 기업의 하나는 겁니다. 왜냐면 펀더멘탈이 좋은, 기초 체력이 좋은 회사들은 이미 지금 신용 창출이 많이 돼서 버블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돈이 많이 푼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신용 창출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그 돈이 점점 돌고 돌면서 더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기 침체라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저는 올해는 못 갈 거라고 보고요. 돈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 돌면서 물가는 설사 경기가 침체가 돼도 상당 부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저는 반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QT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뭐 7월 FOMC든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QT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이제 QT를 하는 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QT를 안 함으로써 저는 물가를 조금 더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증시는 환호를 할 겁니다. 근데 환호를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죠.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이번에 잠깐 물가를 잡는 거지만 향후에 어차피 이 돈은 결국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높여서 지급준비금이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RRP를 올린 거든 결국 단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차피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이제 그냥 시간 자체를 늘리는 정도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그냥 미국 쪽이랑 국내 쪽 퍼랑 PBR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 국내 쪽 ROE 일단 먼저 살펴보면 ROE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뭐 점점
안 좋아질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 자체는 사실 떨어진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고요. PBR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데 문제가 뭘까요? 결국 이제 ROE가 아니라, 이제 ROE도 문제겠지만 더 못 올라가는 게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나 PBR이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금리가 가만히 안 돼 있는 거죠.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퍼로 봤을 때도 퍼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감안하고 이제 사이클 산업인 걸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저는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적 퍼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 트레일링인데 뭐 상당히 그래도 이제 뭐 엄청 비싼 영역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도 금리가 문제겠죠. 미국 쪽 S&P PBR 같은 경우는 높죠. 사실 이건 높은 영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리를 감안 안 해도 미국은 고평가고 금리를 감안하면 사실 더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사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사실 결국은 뭐 사실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다. 중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증시는 빠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부터 차트를 좀 보겠지만 뭐 단기 반등은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코스피부터 코스피 200으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닭가먹을 때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고점을 치고 이게 1, 2, 3, 4, 5가 돼서 ABC 조정이 나왔다 보고요. 그 다음 지금 반등이 이제 3-1파, 지금 하락이 3-2파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당히 강한 수준이죠. 지금 하락 자체는. 근데 파라블릭은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했고요. 결국 내려가는 것도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5파고 아마 지금이 이제 A, B, C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낙폭 자체는 상당히 길고 오랜 시간 꽤나 크게 갔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전환선에서 이제 7월 5일날 어제죠. 어제 좀 넘어갈 뻔 하다가 결국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9일 후행 스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일단 이 전환선을 좀 넘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일단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지금 모여져 있긴 해가지고 곧 위든 위치든 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저는 전저점 내려가면 이제 좀 미련 없이 하방이다라고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뭐 국내 쪽은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국내 쪽은 저는 지금 숏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사실 실익은 없지 않나. 사실 한다면 저는 차라리 미국을 하는 게 숏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RSI도 사실 과매도 구간이고 해서 뭐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리스크에 대비해서 뭐 굳이 이제 실익은 저는 뭐 크지는 않다라고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차트 모양이 그렇게 다르진 않고 일단 전환선이 넘었다. 뭐 그 정도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이제 S&P 쪽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2009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가 1, 2, 3회, 3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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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로 3파.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앵글로 4파 나오면서 마지막 5점 고점 찍고 5파 그 다음에 ABC로 좀 빠지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도 뭐 사실 좀 지금 차트가 뭐 사실 마지막 부근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5파 고점 치고 A, B, C가 돼서 큰 A, A, B, C가 돼서 큰 B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애매한데 여기 1, 2, 3, 4, 5여서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의 끝일지 아니면 1, 2, 3, 4, 5 그 다음에 2 3회 1, 3회 2, 3회 3 이런 식으로 될지가 문제인데 뭐 이거는 아직은 사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늦게나마 확실한 게 있다면 여기를 저점을 깨버리면 사실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넘어가면 사실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너무 갭이 크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애매하다. 사실 단기 추세는 전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게 A, B, C가 이제 끝이 났든 이렇게 C가 끝이 났든
어찌됐든 간에 반등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긴 해서 좀 조심은 저는 하시는 게 뭐 롱이든 숏이든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심정으로는 저는 이렇게 B 정도는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 밑으로 내리더라도 일단 아직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이게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도 여기도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밑이든 사실 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안 보여드렸는데 결국 일단 여기가 A고 그다음 B고 이게 1, 2, 3, 4, 5로 저는 사실 한 파동 그러니까 1, 2, 3이든 A, B, C든 한 파동은 끝나서 B파가 됐든 4파가 됐든 일단 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이제 빅스를 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 V 코스피죠.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전환선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안 좋은 거죠.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변동성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었고 26일 프랭스팬도 아직까지는 꺾여 있고 구름대 밑이어서 뭐 여기는 뭐 좀 그래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죠, 다 사실. 그래서 사실 좀 지금은 사실 포지션을 저는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숏도 롱도 그냥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것 같다. 이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급락을 했다가 뭐 어제 반등을 했었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볼린저밴드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빠지기도 어렵기는 해서 뭐 저는 기술적 반등이 일단 B가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생각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속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일단 뭐 개선상으로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구름대 하회하고 26일 프랭스팬 9일 프랭스팬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로는 아직 좋은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는 볼린저가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언젠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증시가 위아래로 강하게 튀리라 봅니다. 그 다음 항생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121을 확실히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한 것 같고 여기 기준선에서 또 지지가 일단 됐는데 지지를 하냐 마냐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저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솔직히 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200이동 평균선 거기서 좀 버틸 수 있을까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국 쪽을 봤을 때는 또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A고 이게 B고 결국 1, 2, 3, 4, 5로 C가 나와서 큰 A가 나오고 지금 이게 그냥 B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 저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사실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또 빠져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혼재된 상황이다. 제가 사실 뭐 나스닥으로 숏을 계속 쳤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제가 나스닥 숏을 약 이때부터 쳤었거든요. 이때부터 나스닥 숏을 계속 거의 뭐 사다 팔았다 하면서 쳤는데 제가 한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그렇게 막 제가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결국은 빠지니까 명확하긴 했거든요. 어차피 A, B, C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A, B, C가 하나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C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는 애매한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역이 B일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해서 애매한 영역이라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게 확실히 추세가 어딘지 좀 나타나고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사실 유럽 쪽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더 그런 영향이 크고요. 사실 국내 쪽 요인도 있겠지만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고점을 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사실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은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뭐 WTI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부각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일단 여기는 다 깨졌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뭐 사실 뭐 크게는 없었는데, 그냥 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금강 발견된 게 하나 큰 건 있긴 한데,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모든 자산이 다 빠지니까 빠졌다고 보고, 뭐 저는 사실 금도 결국은 좀 빠진다고 봅니다. 근데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요건 좀 타이밍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금은 뭐 굳이 하면 이제 물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이 된 거겠죠. 금이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구주 10년 금리도 고점을 치고 전 좀 빠질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근데 다만 빠졌다가 결국에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미국제 1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좀 다 보기 전에 일단 좀 방식에 대해서, 좀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저랑 이제 이게 보통 하는 분들이랑 좀 다를 텐데, 일단 뭐 저의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메인이 있겠죠. 메인이 있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생이 메인입니다. 파생,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파생이고, 그러니까 결국 근데 파생이 또 기초자산은 이제 주가지수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가 파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 파생을 이제 뭐 기술적 분석도 있고, 가장 큰 건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과 뭐 매크로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를 했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파생을 하고, 이걸로 이제 번 돈으로 저는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싸든 비싸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4천이다 지금, 그렇다 해도 저는 웬만하면 주식을 사긴 합니다. 거기서 싼 종목이 있긴 할 거니까요. 그래서 증시의 레벨과는 상관없이 주식은 삽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만약에 레벨이 높다라고 치면은 해치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어차피 이게 파생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주식은 돈을 벌고 나서 그냥 안정적으로 저금을 하듯이 그냥 모아두는, 어떻게 보면은 금고 같은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러시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그냥 메인이신 거죠. 주식이 메인. 주식이 메인이다 라고 하면 주식가의 등락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뭐 나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그냥 보죠. 삼성전자를 어차피 10년 투자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이렇게 빠져도 괜찮아 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생각을 해보죠. 10년 투자를 하기 위해서 2013년에 투자를 했다면 뭐 사실 수익이 지금 그렇게 큰가요? 라고 했을 때 이자 수익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3만원이 56,000원이 됐다 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이자보다 뭐 더 벌긴 더 벌었죠. 더 벌긴 더 벌었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이거를 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나에 대해서는 전 사실 물음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그나마 삼성전자를 오르기라도 한 주식이겠지만 이 10년 동안 오르지 못하는 주식도 상당히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10년 동안 그래도 조금이나마 벌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도 물음표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주식 같은 경우만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방향성 자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 방향성이 해지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좀 중요하다. 일단 그거를 고려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현대해상부터 살펴보죠. 현대해상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차트를 먼저 일단 보면은 키스코가 제일 먼저 있네요. 키스코부터 일단 살펴보면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냥 뭐 개별 종목은 사실 파동이 그렇게 딱 맞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파동으로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일부러 이게 그냥 A고 B고라고 하면은 이 길이만큼만 빠진다고 치면은 뭐 사실 더 빠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뭐 사실
매도를 한다라고 치면 여기 전환선 기준선이 꺾일 때 그때 매도를 했었어야 되고, 뭐 이왕 여기서 다시 전환선을 이제 뚫려버렸는데 내일도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전환선이 뚫리면 전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는 봅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일단 볼린저 밴드도 여기도 모여 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다시 한번 강하게 튄다라고 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빠질 것 같으면 주식을 팔기보다는 숏으로 대응을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알파 리스크는 있겠죠. 제가 숏을 치는 기초 자산인 뭐 코스피 200이든 뭐 나스닥이든과 이 종목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알파적인 측면, 그걸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 리스크는 좀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일단 추세가 안 좋은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코어 자체는. 그 대신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뭐 사실 대주주가 어떻게 하냐 마냐가 중요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주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냥 뭐 자사주 매입해주면 뭐 가장 좋을 텐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긴 한데, 뭐 사실 제가 대주주라면 자사주 매입을 지금 사실 왜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 주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주주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한 상황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현대해상 뭐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계속해서 낙폭이 오늘 컸습니다. 하락이 거의 7% 가량. 근데 뭐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금리가 빠지면서 현대해상은 전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근데 만약에 떨어져서 빠지면 뭐 저는 그때 미련 없이 계속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팔지 않는 거는 어차피 해지는 파생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식을 건드리진 않고요. 여기는 이제 122동 평균선에서 지금 걸려 있어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전보다는 떨어졌지만 과거 긴 시계열로 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절대 수치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금리를 조정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 초록 색깔, 연두 색깔을 나눈 건데요.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조차도 사실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그 부담 자체, 레벨 자체가 5%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나은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DB 전부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이 들어오면서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여기도 뭐 결국 저는 괜찮다라고 봐서 중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뭐 사실 뭐 이게 제가 그냥 주식만 보유해서 주식만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치면은 전환선 기준선 깨질 때 매도를 했겠죠. 적어도 구름대를 깨질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일단 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법한 상황이긴 한데, 뭐 사실 하락이라는 게 떨어지는 칼날이 어딜까지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지금 뭐 사실 24%면 뭐 어마어마하게 싸다. 금리를 조정해도 이 정도 레벨이면 상당히 사실 밸류에이션은 매우 싼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파생으로 수익이 나면 뭐 주식은, 싼 주식은 그냥 계속 꾸준히 모아 놓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베타 리스크는 이제 증시 주가 지수 움직이는 베타 리스크는 어차피 제가 파생으로 해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을 결국 넘으려고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넘지 못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방을 본다라고 하면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과매도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라 뭐 반등을 저는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저점 깨지면서 내려가면 뭐 그때는 또 사실 숏을 하거나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기대 수익률 봤을 때 그렇게 싼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왔고요. 다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여전히 비싸 보인다 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돌고 돌아 문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절대가치평가로 삼성전자는 살펴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나쁘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인데, 뭐 그렇다고 엄청 싼 것 같지도 않은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환선이라도 넘어서긴 했습니다. 전환선이라도 일단 넘어서긴 했고요. 그래서 뭐 3전보단 나아 보인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고,
밸류에이션도 삼성보다는 나은데 근데 여기는 일단 좀 실적 변동성이 커서 원래 조금 더 저평가가 돼야 되는 건 맞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봐도 뭐 엄청 싼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싼 수준까지 온 거는 맞다 이고 근데 또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면 아직은 비싸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살펴보더라도 현대차 구름대 확실하게 넘지 못하고 결국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이 모양만 봤을 때는 뭐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저는 밸류에이션 현대차는 좀 고평가가 커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찍던 게 나와버렸는데 다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렇게 LG화학 같은 경우도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갈 모양새라 뭐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뭐 굳이 사실 추세가 안 좋은 걸 들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은 들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근데 워낙 과거가 좀 고평가였어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수준까지는 왔지만 또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전히 좋지 않죠. 뭐 모든 계산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굳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약간은 메리트가 있지만 메리트가 엄청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나게 지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제 좀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효성화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바닥이 뚫렸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200이 동평균선을 사실 뚫리면 매도를 하라고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고 뭐 여기를 뚫렸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저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뚫리고 나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매도 구간인 거는 맞긴 하고요. 근데 이 과매도 구간이 이때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리스크다. 언제 과매도가 끝날지는 올라와 봐야 아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는 과매도지만 언제 반등인지를 모르는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저평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계속 빠지냐? 근데 원재료 이제 프로판 가격이 좀 가스 가격인 거거든요.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원가 경쟁력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게 가장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나름 그래도 싼 구간까지는 왔다. 싼 영역까지는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이 빠졌지만 뭐 정제 마진이 아직 높은 상황이라 뭐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라고 보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안 좋은 거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다 역전이 됐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저평가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력은 뭐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KT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하고 기준선을 하회해버렸죠. 그래서 뭐 수급이 뭐 엄청 좋지도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 딱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 림으로 이제 이거 상대가치 평가는 제가 계산하는데 림 같은 경우는 일상적 장치 산업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그래도 양호한 밸류에이션 정도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DL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낙폭이 큰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많고 뭐 실제로 그렇게 나올 거고요. 해서 부분이 있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낙폭은 과다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낙폭이 과다하다고 더 안 빠지냐? 더 빠질 수도 있죠. 사실 항상 증시는 뭐 적정 밸류에이션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더 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뭐 사실 지금부터 매집해도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여서 내가 주식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사실 기준선이라도 넘고 사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보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땐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정도면 상당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은 주고 있긴 하죠. 반등은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일단 뭐 반등해도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일 거라고 보고 결국 반등했다가 빠지긴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엔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실적 전망치대로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 밸류에이션이 부담인 종목은 아니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또 엄청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도 아닌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도 추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고, 다음은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네이버는 조금 더 저는 고평가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네이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살펴보면 뭐 셀트리온은 일단 여기 200 이동평균선을 넘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넘지 못하고 빠졌었는데 넘냐 마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는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굳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 그리고 200 이동평균선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굳이 넘기 전에는 매수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는 너무나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정도면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살펴본다 하더라도 NC소프트 분명히 뭐 많이 낙폭이 커서 언제든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도 기준선이라도 확실히 넘고 보자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적정이라 뭐 굳이 트레이딩할 좀 필요성 크진 않아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라고 나오긴 하지만 뭐 굳이 메리트가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살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과매도 구간이긴 하죠. MACD나 RSI나 둘 다 보면은 과매도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 볼린저로 봐도 뭐 저는 사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뭐 혹시나 이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MACD나 RSI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아니라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저점 깨지면 미련 없이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전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포스코는 저평가되어 있다. 어떻게 봐도 저평가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포스코는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저는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주고 있는데 뭐 좀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준선 넣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선 기준선을 넘지 못했죠. 저항을 받고 기준선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LG전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 사실 주가 자체는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대를 넘어야 되겠죠. 구름대를 계속 못 넘고 있어서 넘냐 마느냐, 26일 후행스팬 호전되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절대가치 평가도 이 정도면 그래도 메리트가 살짝이나마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크진 않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살펴보면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뭐 일단 기준선을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죠. 아직까지는 확실히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커 보이지 않는다. 별로 없다 생각은 들고, 한국기업평가
절대가치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감안했을 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저는 뭐 상당히 크다. 사실 다올은 좀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전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라서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뭐 증권주들 실적 당연히 이제 거래대금 줄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두 회사 다 공통점이 이제 은행 쪽들이 있거든요. 저축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특히 이제 다올은 저축은행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이익 방어가 전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부동산 PF 쪽이 많다는 건데 뭐 부동산 경기가 저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만 뭐 그렇게 또 급속하게 아예 디폴트가 날 정도로 뭐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뭐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나쁘진 않지 않나.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일단 전환선을 하회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전환선과 이 전저점을 깨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전환선을 깨냐 마냐가 중요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전저점을 깨느냐 이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 전환선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되냐 마느냐 이제 그 위에 주가가 있느냐 마느냐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리라 봅니다. 결국 26일 프랭스팬이 여기 이제 오면서 기준선이 내려올 때 그때 주가가 같이 빠지느냐 아니면 주가는 올라가고 기준선만 빠지면서 정배열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 사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인 거죠. 결국 여기부터가 C인 건 맞는데 1, 2, 3, 4, 5여서 끝나고 지금이 이제 B일지 아니면 이게 1, 2, 3, 4, 5여서 아니죠. 이게 잠시만 1, 2, 3, 4, 5여서 끝이 났고 C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였고 아니면 이게 그냥 1이던가 1, 2, 3에 1, 2, 3 이렇게 해서 1, 2, 3, 4, 5로 큰 게 빠지는 거나 뭐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좀 아직은 그래서 기다려야 될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되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결국 이제 여기랑 여기가 어디로 뚫리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랑 어디가 뚫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결국 구름대를 위로냐 밑으로냐 어디로 이탈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한 파동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ABC가 끝이 났는지 아니면 ABC의 C의 1이 끝이 나서 C의 인지가 애매해서 이게 지금 B냐 아니면 C의 2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애매할 땐 가끔씩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다렸다가 좀 추세가 확실해질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더 하락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락에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중기적으로는 계속 단기적으로는 전 빠질 거라고 보는데 물가는 결국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보여주고 뭐 캘린더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물가 발표가 또 있죠. 이제 물가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 반 물가 발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뭐 비농업 고용 관련된 데이터 이제 실업률도 나오고 고용 데이터들 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ISM 비제조업 지수는 11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데 뭐 아무래도 50bp 빅스텝 하지 않을까. 이제 25 한국은행 생기고 나서 50bp를 올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50bp를 내린 적은 있는데 올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25 이상을 올린 적은 없는데 뭐 이번에 소비자 물가도 높게 나오고 해서 아마 좀 50bp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50bp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금리가 어디가 고점일까가 중요할 텐데 뭐 저는 잠깐 이제 내려오는 척 했다가 금리는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는 다시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일단 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추세를 더 봐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크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증시랑 매크로랑 완벽하게 동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저처럼 뭐 해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주식 밸류에이션 괜찮은 주식들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키스코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해상도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금융주주 저평가되어 있고 효성화학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원재료 가격 자체가 전쟁이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편입은 안 한 상태고요. GS 뭐 상당히 좀 실적도 좋고 해서 뭐 추세가 주식은 안 좋으나 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고 KT, 뭐 DLNC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결국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봅니다. DLNC 그 다음에 이제 다올, 이제 한국금융주주 뭐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회사여서 뭐 언제든 매입해도 괜찮다. 근데 주식만 했을 때는 좀 그렇고 일단 저처럼 이제 해지를 하면서 하시면은 언제든 매입하기 좋은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방송을 마칠까 했다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결국 이제 QT를 저는 규모를 줄일 것 같거든요. 이제 7월에 FOMC가 있죠. 이제 FOMC가 갑자기 이제 FOMC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FOMC가 미국 기준으로 이때였죠, 그렇죠? 7월 28일에 있는데 미국 FOMC가 그러니까 이때 뭐 그냥 QT 규모를 저는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QT를 하면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QT 규모 자체를 좀 줄인다라는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전에 소비자 물가도 있고 이 QT 발표도 있으면서 만약에 비파동이어서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그 두 가지가 조금 올라가는 촉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요건 소설이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오는 일단 CPI랑 이번 주 실업률 데이터, 고용 데이터 일단 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일단 그것보다도 일단 파동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동을 좀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